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건축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공법은 이제 토지 공법하고 건물 공법으로 법 과목이 구성이 되어 있죠. 구성이 되어 있는데 토지에 관련된 법률이 이제 저희들이 공부했던 국토교육법이라든지 도시개발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까지가 토지공법에 해당하는 법률이고요. 자, 오늘은 그 건물공법의 기본이 되는 건축법을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건축법 오늘 저희들이 건축법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될 텐데 건축법은 전체 40문항 가운데서 7문제가 건축법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국토교육법 다음으로 이제 주택법과 건축법은 각각 7문항씩 출제 문항수가 많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도시개발법하고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그 2017년 그 공인중개사 시험 28회 시험에서 도시개발법이 6문제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한 3문항 정도는 난이도가 아주 높았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그 6문제 중에서 3문제는 수업을 하기 좀 맞추었지만 나머지 3문제는 상당히 이제 그 곤란함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이제 좀 어려운 법이고, 그리고 또 6문제 중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그 2문제 정도는 난이도가 너무 높고 너무 지역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아주 곤란함을 느꼈던 그런 과목입니다. 네, 그러나 그 건축법은 7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가 중상급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 학습 준비한 범위에서 무난하게 풀 수 있던 문제가 출제되어서 아마 합격을 도와주는 효자 과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 너무 깊거나 넓은 이해를 하지 않더라도 간략간략하게 이해하고 정리를 할 수 있는 법이 건축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건축법을 잠깐 소개를 합니다. 출제 문항수는 7문제를 이제 매년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 건축법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제일 먼저 이제 건축법은 용어를 정의하고 있죠. 네, 용어 정의. 여기서 이제 용어 정의는 뭐 단어 낱말 뜻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건축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용어예요. 용어. 그래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법률로 규정된 개념들, 이 용어 정의 부분에서 보통 이제 한 문항 내지 2문제 정도 꾸준히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지하층이라든지 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같은 자주 나오는 용어는 잠깐 정리를 할지도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는 그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건축법의 적용 범위, 건축법의 적용 범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늘 강의를 많이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어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이제 건축법이 정한 건축 절차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건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건축법상 건축 절차, 이런 내용들, 뭐 기타 이제 건축선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을 해서 건축법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런 것을 이제 건축법으로 적절하게 규제를 가함으로써 건축물의 기능을 이제 항상 정지시키고 또 건축물의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또 건축물의 미관을 개선하거나 향상시켜서 자, 이렇게 이제 건축물의 기능 증진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리고 건축물의 미관을 개선하거나 향상시켜서 궁극적으로 이제 공공복리죠. 공공복리 정지를 목적으로 이제 건축법을 만들었다. 그렇게 법 1조에서 건축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건축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직접적인 목적은 건축물의 건축물의 안전이죠.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증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안전이겠죠. 그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를 하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공공복리 정지를 목적으로 건축법을 만들게 되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오늘 우리 첫 시간에 공부를 할 주제입니다. 자, 건축법에서 첫 시간에 공부할 주제는 건축법의 적용 범위예요. 네, 건축법의 적용 범위, 건축법의 적용 범위를 위주로 해서 이제 오늘 강의를 풀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 그 건축법은 어디에 적용될까요? 제일 먼저 건축법의 적용 대상물입니다.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물이죠. 목차를 정리를 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네, 그 건축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되겠죠. 네. 자,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물, 건축법은 어떤 대상물이 적용될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지하철 뭐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지하철이라든지 또 지나가는 버스에 건축법을 적용할 일은 없죠. 그죠? 그럼 건축법은 어디에 적용되느냐 하면은 어떤 대상물에 적용되느냐 하면은 자, 첫 번째 건축법은 건축물이에요. 자, 건축물에 적용되는 법이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건축법은 건축물에 적용되는 법인데 그 모든 건축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도 있고 또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되고 또 어떤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면 되고요. 잠시 뒤에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건축법은 대지죠, 대지. 이 대지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물은 네, 건축물과 그리고 대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대지 있죠. 이 대지도 여러분 그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그 대지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그때 그 학개론 시간에 정의되는 그 대지의 개념은 학문적으로 개념을 정의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던 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대지의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또 건축법상 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상 대지가 무엇인지 오늘 개념 공부할 수도 그렇게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은 어디에 적용되느냐 하면은 공작물이에요. 네, 공작물에 적용되는 법이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건축물하고 공작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국토계획법상 그 개발행위 허가 제도에서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으시죠? 네. 그때 이렇게 설명했었죠. 자,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통점은 둘 모두가 그 인공을 가하여 제작 설치되는 시설물입니다. 인공적으로 네, 설치되는 시설물이죠. 자, 이렇게 인공적으로 제작 설치되는 시설물이라는 점에서는 네, 건축물과 공작물이 전부 공통점이 있죠. 네, 근데 그 인공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 가운데서 지붕이 존재합니다. 네, 지붕이 존재하면은 뭐죠? 그렇죠. 이것은 네, 건축물이죠. 그리고 지붕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지붕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네, 이것은 제 공작물 그렇게 하면 되죠. 네. 인공적으로 제작 설치되는 시설물 중에서 지붕이 존재하는 것은 건축물이고 그리고 지붕이 존재하지 않으면 네, 공작물이다 그렇게 하면 되죠. 네, 잠시 뒤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범위하고 그리고 또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축조를 신고해야 할 이제 공작물 범위를 볼 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물입니다. 네, 건축물, 대지, 공작물은 네, 건축법 적용을 받는 중요 대상물이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기타 이제 뭐 건축 설비 등도 네,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되지만 건축 설비는 네, 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세 가지 위주로 정리하면 되고요. 오늘 아마 건축물, 대지, 공작물 모두 우리가 중점을 두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건축법은 어디에 적용될까요? 네,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행위입니다. 행위. 우리 건축주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될까라는 거죠. 자, 우리 건축주가 이것 하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네, 건축 행위를 하면은 네,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되죠. 그때 그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 행위에는 네, 5가지가 있습니다. 5개의 이제 건축 행위가 있는데 여러분 그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해서 이 5가지를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건축 행위 신축, 정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가지 행위를 하면은 이제 건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건축 행위를 하면은 네, 건축법 적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건축주가 이 건축 행위를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건축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건축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거나 특례로서 일부 건축 행위는 이제 신고하여야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할 건축법상 건축,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등을 오늘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건축법 적용을 받는 행위, 건축법 적용 행위에는 건축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이제 대수선이죠. 대수선. 건축주가 이제 건축물을 수선하는 거죠. 수선하는 건데 앞에 대자가 붙어 있잖아요. 이 대가 뭐죠? 큰 대자예요. 그래서 건축주가 건축물을 크게 수선하면,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는 이 강의실 저쪽에 기둥이 있잖아요. 저 기둥을 건축주가 뽑아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공부해야 됩니까? 가방 싸야 됩니까? 그렇죠. 건축주가 저기 기둥을 뽑아버리면은 그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누구도 보장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목숨 걸고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죠.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을 크게 수선하면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문제가 유발되고 사람의 안전을 지켜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건축주가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이 대수선 행위도 이제 건축법 적용을 받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건축주가 자기의 건축물을 이렇게 크게 수선할 때는 이제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대수선 행위도 건축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대수선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이제 특례로서 신고를 해야만 대수선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건축법상 건축과 대수선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전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 허가, 대수선 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건축법 적용을 받는 행위. 오늘 그 교재에 편집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1월 달에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건축법 적용을 받는 행위 하나가 더 있죠. 용도 변경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도 그 용도 변경 행위를 건축주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할 수 없고 그 용도 변경 이후에도 이제 그 건축물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용도 변경도 이제 세 가지 절차에 의해서만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거나 용도 변경 허가 받거나 용도 변경을 신고하거나 아니면은 구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 기재 사항 변경 건축물 대장 기재 사항 변경 신청을 통해서만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허용됩니다. 자, 이런 건축법 적용을 받는 행위, 건축 행위, 대수선 행위, 용도 변경 행위 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 입문 과정의 그 강의의 중점은 자, 건축법은 어떤 대상물에 적용되는지,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물, 그리고 또 건축법 적용을 받는 행위, 건축 행위, 대수선 행위, 용도 변경 행위 등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용도 변경은 지금 우리 지금 우리 그 입문 과정의 교재는 편집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1월 달에 기본 이론 할 때 강의를 듣게 될 겁니다. 오늘은 건축 행위하고 대수선 행위 위주로 강의를 할지도 그렇게 할게요. 자, 우리 오늘 입문 과정에서 건축법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지 여러분에게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될 대상물, 대지부터 이제 여러분 교재에 편집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 교재 210페이지 오시면 되고요. 자, 교재 210페이지 오셔가지고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지부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지, 즉 건축법상 대지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6개월이나 뭐 1년 정도 그 건축법을 공부하신 분에게 건축법상 대지가 뭐죠?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이렇게 바로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같이 공부하신 여러분은 이제 건축법상 대지가 뭐죠라고 물으면은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대지가 무엇일까요? 건축법상 대지라 하면 자, 원칙. 자, 여러분 교재 같이 보시면 되죠.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대지라 하면 자, 교재 210페이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대지라 하면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걸 뭐 그 공시법 시간에는 네, 약칭해서 이제 공간법이라고도 하고 또 지적법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부르게 되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지적법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자, 지금부터 밑줄 그십시오. 각 필지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 이것을 네, 건축으로서는 대지라고 합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각각의 필지로 나눈 토지는 건축법상 각각의 대지로 함이 원칙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각 필지로 나눈 토지가 건축법상 대지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을 이제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적법에 의해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게 세필지로 나눈 토지가 있습니다. 세필지, 자 A필지, B필지, C필지 이렇게 세필지로 나눈 토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각각의 필지로 나눈 토지는 네, 이 각각 건축법상 대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필지로 나눈 부분의 토지는 네, 건축법상 한 개의 대지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필지로 나눈 토지가 대지니까 A 필지로 나눈 부분의 토지는 건축법상 한 개의 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B 필지로 나눈 부분의 토지도 또 건축법상 한 개의 대지가 됩니다. 그리고 C 필지로 나눈 부분의 토지도 동시에 또 건축법상 한 개의 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각의 필지로 나눈 토지는 네, 각각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지력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는 곧 건축법상 대지로 함이 원칙이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자, 각 필지로 나눈 토지가 건축법상 대지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곧 지력법상 한 개의 필지로 나눈 토지는 1필지죠. 1필지. 지력법상 한 개의 필지로 나눈 토지는 곧 네, 건축법상 1대지, 하나의 대지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1필지, 1대지가 원칙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건축법상 대지를 하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각각의 필지로 나눈 토지가 건축법상 대지로 함이 원칙이에요. 그 말의 뜻은 곧 네, 지력법상 한 개의 필지는 곧 건축법상 한 개의 대지가 됨이 한 개의 대지로 함이 원칙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건축법상 대지는 1필지 1대지가 원칙인데 이제 그 1필지 1대지 원칙에 대한 특례로서 두 개 이상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죠. 그러면은 여러분 두 개 이상의 필지니까 원칙적으로 몇 개 대지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두 개 이상의 대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특례로서 두 개 이상의 필지, 둘 이상의 필지를 건축법에서 하나의 대지, 1대지로 인정하는 토지가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전체적인 진도가 한번 1수단을 하고 이제 들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오늘 세부적으로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요. 제가 상징적으로 하나만 네,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개 이상의 필지를 네, 건축법상 한 개의 대지로 인정하는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자, 여러분 교재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자, 여러분 여기에 두 개의 필지가 있습니다. 두 개의 필지. A 필지, B 필지. 그러면 몇 개의 대지죠? 1필지 1대지가 원칙이니까 두 필지면 두 개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두 개 이상의 필지에다가 하나의 건축물을 이렇게 걸쳐서 건축해 버리면은 이 건축물이 걸쳐서 건축된 A 필지와 B 필지를 합하여 이 합한 토지를 건축물에서 몇 개 대지로 합니까? 네, 한 개의 대지로 인정하는 거죠. 두 개 이상의 필지에다가 하나의 건축물을 걸쳐서 건축하면 이 건축물이 걸쳐서 건축된 A 필지와 B 필지를 합한 토지를 건축물에서는 하나의 대지로 인정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한 개의 대지로 인정할 수 있는 토지가 여러분 교재에 몇 개 나와 있죠? 네, 6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얼추 이제 보면은 기억날 정도로 반복해서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책을 덮어놓고 암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보면은 기억날 정도로 익숙하게 반복적으로 이해를 합시다. 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아셨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죠. 자,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한 개 대지로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다음 한 필지 이상의 일부입니다. 한 필지 이상. 한 필지 이상이니까 뭐 한 필지도 될 수 있고 두 필지도 될 수 있고 10필지, 4필지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한 필지 이상의 일부의 일부. 여기서 핵심은 필지의 일부죠. 한 필지 이상의 일부분을 말합니다. 일부분. 한 필지 이상의 필지의 일부분을 일부의 대지를 보지 않고 건축법상 1대지, 하나의 대지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한 필지 이상의 일부의 토지를 건축법상 한 개의 대지로 인정할 수 있는 토지는 5개가 있습니다. 5개. 그 중에서 그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의 원리를 이해하면은 나머지는 거의 살짝 암기만 해도 되거든요. 네, 보면은 기억날 정도로. 자, 한 필지 이상의 일부를 한 개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네, 대표적으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봐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 제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 A필지, B필지, 그리고 C필지, C필지의 농지입니다. 농지, 전답, 가송등 농지예요. 이렇게 C필지의 농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C필지 농지예요. 전답, 가송등 C필지 농지인데 이 C필지 농지를 제가 샀습니다. 네. 이 C필지 농지를 누가 샀다고요? 제가 샀다고요. 네, 제가 이 C필지 농지를 샀는데 그 순수하게 농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샀을 것 같습니까? 딴 생각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게 하셨죠? 네, 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필지 농지를 사가지고 잘 보십시오. 자, 이만큼 C필지 농지에다가 제가 빗금 치고 있죠? 네, 빗금 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이만큼은 C필지의 전부입니까? 일부분입니까? 일부분이잖아요. 이 C필지의 일부분, 빗금 친 부분만큼 여기다가 집을 지을 거예요. 그럼 농지에는 건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농지에다 집을 지으려면 이 농지를 대지로 바꿔야 됩니다. 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우리 농지법에서 농지를 전용한다라고 합니다. 농지를 농업 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을 하면은 농지를 전용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농지를 대지로 바꾸면은 농지 전용 원리가 같겠죠. 만약에 이 땅이 그 농지가 아니고 산지입니다. 산지면은 산지를 대지로 바꾸면은 산지 전용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려면은 우리 농지법에 따라서 그 농지 전용에 관하여 전용을 허가를 받게 됩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토지는 이 농지 전용 허가 받은 부분의 토지가 10필지의 일부분이잖아요. 10필지의 일부분이지만 이 농지 전용 허가 받은 토지는 건축부에서는 몇 개 대지로 봅니까? 하나의 대지, 1대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필지 이상의 일부의 토지에 대해서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 국토교육법상 개발이 허가를 받는 등 경우에는 그 한 필지 이상의 일부를 건축법에서 한 개의 대지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할까요? 우리 건축법상 대지라 하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각의 필지로 나눈 토지는 건축법상 곧 각각 대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가 건축법상 대지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곧 1필지 1대지가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한 개의 필지를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로 함이 원칙이지만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한 개의 대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개 이상의 필지에다가 하나의 건축물을 걸쳐서 건축하면은 그 건축물이 걸쳐서 건축된 토지를 합하여 건축에서는 한 개의 대지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한 필지 이상의 일부분을 건축법상 한 개의 대지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즉 한 필지 이상의 일부에 대해서
농지법상 농지주용 허가를 받거나 산지관리법상 산지주용 허가 등을 받으면 이렇게 한 필지 이상의 일부를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로 인정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있잖아요. 2번과 3번은 원칙입니까? 특례입니까? 네, 특례로서 인정되는 경우를 소개를 한 겁니다. 자, 건축법 적용 대상물,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물 중에서 대지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1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죠. 건축법 적용 대상물 두 번째, 건축물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것은. 자, 어떤 그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될까요? 자, 이런 교재 210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되죠. 지붕과 그리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됩니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그리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물은 네,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돼요. 자, 거기서 지붕이 있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 그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붕이 존재해야 되니까 이것은 필수가 되는 거죠. 지붕은 네, 필수 요소고요. 지붕이 있다면은 그건 필수 요건을 갖췄잖아. 그죠? 그래서 지붕이 있다면은 네, 기둥 또는 벽이니까 기둥과 벽은 둘 모두가 있거나 둘 중 하나만 있어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그래서 지붕만 있다면은 기둥과 벽은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되니까 둘 모두가 있거나 둘 중 하나만 존재하여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과 벽은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하셨는지 문제가 나갑니다. OX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입모양 보고 체크할 거예요. 자,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벽이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O입니까? X입니까? O죠. O. 네. 지붕만 있다면은 둘 중 하나가 있으면 되니까 지붕과 벽이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맞게 되는 거죠. 네. 다음 두 번째는, 이에 딸린 시설물이잖아요. 이가 뭐죠? 이 건축물이에요. 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죠. 예를 들면은, 건축물에 딸린, 대문, 담장, 옹벽, 굴뚝, 이런 것들은 전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대문하고 담장, 옹벽, 굴뚝 이런 것은 지붕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지붕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본래 대문, 담장, 옹벽, 굴뚝은 건축물입니까? 공작물입니까? 지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작물이에요. 근데 이 대문, 담장, 옹벽, 굴뚝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일 때는 이것도 네,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본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자, 여러분 여기 나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대지예요. 건축물이 없는 대지잖아요. 이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여기에 담장을 축조합니다. 담장을 축조했습니다. 이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축조된 담장, 이것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때 담장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입니까? 공작물입니까? 그렇죠. 공작물로 봐야 되죠. 근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 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축조된 담장이라면은 이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잖아. 이때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담장은 우리 건축부에서는 이것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한다는 얘기죠. 다음 세 번째 이게 그 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에 28일 시험에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왔죠. 자,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입니다. 자,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자, 사무실,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실,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는 건축 적용을 받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강남역 내리면은 이제 우리 개찰구 체킹하고 빠져나오면은 지하의 점포들 보셨죠. 이렇게 지하 점포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강남 지하 상가에 있는 그 점포들은 전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건축물이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건축법에 의해서 각종 규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고가의 공작물이죠.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이니까 자, 고가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실,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하게 됩니다. 그 고가의 공작물이 뭐냐면은 우리 고가도로 있죠. 고가도로.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쉽게. 고가도 이제 교각이에요. 고가도로 교각이고 여기 이제 고가도로를 이렇게 이제 건설하지 않습니까? 고가도로를 이렇게 건설하겠죠. 이게 이제 고가도로입니다. 고가도로면은 이 고가도로에 이제 눈이 오면은 제설을 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 같은 것을 넣어둘 수 있는 창고 같은 것을 고가도로 옆에 위에다가 이렇게 건설할 수 있죠. 이것은 대지에 건설된 겁니까? 고가의 공작물에 축지된 겁니까?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된 창고잖아요. 이렇게 지하는 물론이고 이렇게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된 창고 같은 것도 이렇게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된 사무실,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보는 거예요. 네, 우리 남산타워 있죠. 서울에 이제 남산타워 있는데 그 남산타워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은 남산타워에도 이렇게 기념품이라든지 그죠? 이런 커피라든지 음료를 파는 점포가 있습니다. 이것은 땅에 있습니까? 고가의 공작물입니까? 남산타워라고 하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된 점포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도 전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범위를 우리 법률로 몇 가지를 규정하고 있죠? 3가지. 그래서 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은 그것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 있죠.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하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1월 달에 여러분 기본서 교재에 나오면은 그때 교재를 활용해서 공부하면 되죠. 자,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문화재나 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입니다. 가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예를 들면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복궁, 그렇죠. 이 경복궁은 전통 건축물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이에요. 그런 경복궁의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은 현행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라는 거죠.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입니다. 경복궁, 숭례문, 동대문, 그죠? 다 할 수 있죠, 이렇게.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네. 이거. 또 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이니까, 우리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소 있죠. 그 고속도로 네, 통행료 징수시설 네, 이런 것들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고 이제 고속국도법에 의해서 관리되고요. 이렇게 경복궁처럼 네,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된 건축물은 네, 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과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로 이제 구분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2017년도에 여기서 이제 한 문항이 출제가 됐었죠. 자, 정리해볼까요? 자,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물, 건축물이었습니다. 건축물이라 하면,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에 딸린 대문, 담장, 옹벽 등도 네,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이죠.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실,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도 네,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됩니다. 근데 모든 건축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거나 그리고 고속국도법상 고속도로의 고속도로 네, 이렇게 징수시설, 요금소 같은 건축물은 네,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네,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죠. 건축법 적용 대상물입니다. 네, 공작물이죠. 자, 건축법은 공작물에 적용되는 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 자,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공작물이 무엇일까요? 아무튼, 인공을 가하여 설치되는 시설물 중에서 일단은 지붕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붕이 없는 것은 공작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공작물은 전부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종류별로 일정한 범위를 넘으면 네,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아마 211페이지죠. 네, 건너편에 보면은 03번 해가지고 이제 공작물로서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제 축조 신고를 해야 될 네, 공작물 범위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표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아주 쉽고 단순 암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이것을 암기를 다 하고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옹벽하고 담장. 여러분, 교재에 찾으셨죠? 옹벽, 담장. 자, 옹벽과 담장은, 여러분, 이거, 옹벽과 담장은 그 지붕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지붕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입니까? 공작물입니까? 공작물입니다. 그런데 이 공작물, 옹벽과 담장이 전부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옹벽과 담장은 네, 높이 몇 미터죠? 그렇죠. 높이 2미터. 높이 2미터를 넘는 것만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옹벽과 담장을 쌓을 때, 축조할 때 높이 2미터를 넘으면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대로 건축주가 축조 쌓을 수가 없어요. 없고 이제 관할 구청에 가가지고 공작물 축조를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축조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 모든 옹벽과 담장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그죠? 높이 2m를 넘게 축조하면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옹벽과 담장은 2m를 넘으면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축조 신고 대상이 된다.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데, 이렇게 오시죠. 그 옹벽할 때 옹벽할 때 그리고 담장할 때 담 해서 옹담 되죠. 옹담은 2m. 저는 이렇게 오갑니다. 옹담은 2m 이렇게 됐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광고탑, 광고판, 광고탑. 몇 해, 서울시 시민의 날 경축. 몇 해, 서울 시민의 날, 이렇게. 광고탑, 우리 거리에서 가끔 보게 되죠. 이런 광고탑을 말하는 거예요. 광고탑.
강고판. 이 강고판하고 강고탑은 지붕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공작물이에요. 근데 그 강고판을 세우거나 강고탑을 세울 때 전부 건축법칙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 강고판과 강고탑은 몇 미터죠? 그렇죠. 4미터. 높이 4미터를 넘는 것만 건축법칙을 받기 때문에 축조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옹담은 2미터. 광이죠. 강고탑, 강고판, 그렇게 해서 광은 4미터. 그렇게 보면 되죠. 옹담은 2미터, 광은 4미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재밌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단순 암기상이니까. 그리고 굴뚝. 우리 동네 그 목욕탕 굴뚝, 진짜 높죠? 굴뚝. 장식탑. 굴뚝, 장식탑. 그리고, 기념탑 같은 거, 이런 거예요. 굴뚝, 장식탑, 기념탑. 그죠? 우리 그 크리스마스 추리는 장식탑이잖아요. 이렇게 굴뚝, 장식탑, 기념탑은 공작물이고, 이 굴뚝, 장식탑, 기념탑은 모두 6m죠. 6m를 넘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축조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굴뚝, 장식탑, 기념탑. 어떻게 되죠? 굴장기는 6m죠. 옹담은 2m, 광은 4m, 굴장기는 6m. 이렇게 해서 암기를 쭉 해 나가시면 돼요. 아셨죠? 네. 우리는 지금까지 뭘 공부했죠? 건축법 적용 대상물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건축법은 어디에 적용되죠? 건축물에 적용되고요. 대지에 적용되고요. 그리고 공작물에 적용되게 됩니다. 자, 그때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과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문제를 학습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작물은 전부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그 공작물의 종류별로 일정한 범위를 넘으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축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법상 대지를 공부한 거죠. 건축법상 대지. 자, 건축법상 대지라 하면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각의 필지로 나눈 토지는 건축법상 대지가 됩니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각각의 필지로 나눈 토지가 곧 건축법상 대지가 된다는 말은 지적법상 한 개의 필지가 곧 건축법상 한 개의 대지가 된다는 1필지 1대지 원칙이었죠. 자, 이렇게 1필지 1대지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한 개의 대지로 인정할 수 있는 토지가 6개 있고, 그리고 한 필지 이상의 일부분을 하나의 대지로 인정할 수 있는 토지가 5개가 있다.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한두 개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나중에 1월 달에 기본 이론할 때 본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졌고요. 여러분 211페이지 보세요. 211페이지 보면은 지하층이 나와 있죠. 오른쪽 제일 밑에 지하층 용어 설명까지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하층이란 자, 교재 먼저 읽어드릴게요. 자,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당의 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층 높이죠.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이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할 때 층수 산정에 지하층 면적은 포함되지 않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지하층을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지하층 있잖아요. 이거 시험에 의외로 좀 자주 나와요. 제가 자주 나오지 않는 용어면은 제가 설명하지 않죠. 그래서 자, 지하층 설명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볼까요? 자, 지하층이죠. 여러분 이게 지표면이에요. 지표면이고 이쪽이 이제 건축물의 바닥면이 되는 거죠. 건축물의 바닥면이고 여기가 이제 천정 부분입니다. 천정 부분이 있어요. 천정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 2층이 이제 지하층이 되기 위한 요건이죠. 자, 2층이 이제 지하층이 되려면은 건축물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 이 바닥면으로부터 이 지표면이죠.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입니다. 이 높이. 이것을 네, 스몰 h라고 할게요. 스몰 h. 건축물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 스몰 h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층 높이, 층고가 뭔지 아셔야 되겠죠? 네, 층 높이입니다. 자, 어차피 해야 되니까. 자, 층 높이는 건축물의 바닥면으로부터. 그럼 여러분 지금, 발을 두고 있는 부분이 이제 건축물의 바닥면이잖아. 강의실 바닥면이. 그렇죠? 그 건축물의 바닥면으로부터 위층입니다.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죠. 건축물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지금 여러분이 발을 두고 있는 부분이 건축물의 바닥 구조체 위에 발을 두고 있죠. 그 건축물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입니다.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예요. 지금 우리 학원이 5층이잖아요. 5층이니까 5층 바닥 구조체 윗면부터 그 위층이니까 6층이잖아. 6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높이입니다. 이 높이를 네, 층고라고 합니다. 층 높이죠. 층 높이. 그러니까 6층의 층 높이는 6층 바닥 구조체 윗면부터 위에 7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높이를 이 6층의 층고, 층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층고를 라지 H라고 합시다. 라지 H. 그러면은 2층이 법적으로 지하층이 되려면은 이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 이 스몰 h가 이 층 높이 라지 h의 얼마?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적어볼까요? 자, 지하층이 되려면은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 뭐죠? 스몰 h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니까 2분의 1가 같거나 2분의 1보다 커야 되죠. 2분의 1보다 무엇이 2분의 1이죠? 그렇죠. 층 높이, 층고의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층의 층 높이, 층고가 10m예요. 10m면은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5m 이상은 되어야 이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지하, 땅 밑에 있어야, 지표면 아래에 있어야 2층을 지하층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실 수 있죠? 이게 지하층입니다. 자, 건축법상 지하층이라 하면 건축물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이것을 지하층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용어 설명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지금 여러분이 발을 두고 있는 강의실 바닥면이에요. 그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여기까지를 무엇이라고 그러죠? 형광등 달려있는 부분까지. 여기 형광등 달려있는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밀어보세요. 형광등 달려있죠? 이 부분이 뭐죠? 천정이잖아. 이 천정을 건축에서는 여러분 반자라고 합니다. 반자. 그래서 우리 건축에서는 천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반자라고 합니다. 자, 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 높이 있잖아요. 이 반자까지 높이를 이것을 반자 높이라고 합니다. 반자 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 높이는 반자 높이.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높이는 층고, 층 높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반자 높이와 층 높이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층의 개념 설명드릴 거예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반자 높이의 2분의 1 이상입니까? 층 높이입니까?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이다. 그렇게 되죠. 자, 우리는 첫 시간에 건축법 적용 대상물, 건축물, 대지, 공작물, 그리고 용어 정의, 지하층 등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네.